유자소전을 볼게요. 일단 왜 유자냐? 이름이 유씨, 성이 유씨예요. 이름이 유재필이라는 친구인데, 여러분 공자는 이름이 뭐예요? 공구, 그죠? 이름이 공구예요. 성이 공이고 이름이 구인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공자라고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유자라고 부른 거예요. 소전은 이제 작은 전기문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자에 대한 전기문이고, 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은 소설입니다. 예, 전기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인데 전기문인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쓴 거고요. 갈래를 보시면 단편 소설이자 풍자 소설입니다. 풍자의 기법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비판적, 해학적, 풍자적, 전기적인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해학적, 풍자적, 해학적이라는 거는 웃음을 주는 거고요. 풍자는 비판이죠. 모르시면 써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전기가, 보통 고전소설에 나오는 전기적은 비현실성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있고 그 훌륭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도 혼용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나라는 인물이 이제 그 유재필이라는 친구를 관찰해서 쓰는데, 사실 관찰만 해서 쓰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약간 혼용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간은 1970년대, 공간은 서울이고요. 주제, 유자의 인격적 면모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의 비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원래 유자는 선비를 뜻해요. 네? 유자라는 말은 선비를 뜻한다고요. 선비 중에서도 진짜 선비다운 선비를 이제 유자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제 한자는 달라요. 이 유자는 유씨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 뭐 이런 뜻이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이 작가가 이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자라는 것이 이제 선비, 진정한 선비를 뜻하기 때문에 이 유자가 진정한 선비를 뜻하는 유자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성을 그 많은 성 중에 유씨로 붙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유자는 인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비판을 받는 대상들이 돼요.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별표 치고 알아두세요.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드러냈다. 이제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리를 해볼게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을, 이거 다 안 되네. 피곤한데. 겉모습,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여느는 보통이에요. 보통 사람처럼, 일반, 보통, 일반 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흐룹숭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사흐룹숭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거 부정입니다. 예사흐룹숭이는 부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자, 예사흐룹숭이는 부정. 근데 예사흐룹숭이가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유자는 긍정적 대상이죠.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천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서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구체적 연도와 지명 제시, 사실성을 부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전의 양식이에요. 전에 보면 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의 양식을 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은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알게 된 바탕이었다. 무슨 말이게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이게요 이게? 모르는 단어 많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별중 맞다. 모르죠? 뜻 알아두세요. 비색한. 모르죠? 뜻 알아두세요. 사실 이게, 이 부분은 읽어보면 가운이라는 게 집안의 운이거든요. 집안의 기운. 집안의 기운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예,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이게 어딜 나아간다는 얘기일까요? 어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다른 친구들보다 총명했다. 총명함을 그냥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 되고, 학업적으로든 생각적으로든 이렇게 좀 총명해서 남들보다 뛰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숙성하고, 무슨 김치도 아닌데 숙성하고, 노련하고, 그리고 노성, 뜻, 성자, 완성했다는 얘기죠. 완성되었다. 그 다음 보시면 깨어있는 삶.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아는 것.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적,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옳은 것은 긍정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이런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여러분 그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낭중지추. 뭐 군계일학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 이런 뜻이고요. 뛰어난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거보다는 군계일학이 좀 더 맞긴 하겠다. 군계일학은 닭 무리 중의 학,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자성어 알아두시고요. 남들보다 뛰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부분.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는 이렇게 서술자가 평가하여 제시하는 걸 직접 제시라 그래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써주셔야 돼요. 직접 제시, 서술자가 평가하여 제시, 성격을. 두 번째, 간접 제시는 말이나 행동만 제시해요. 제시해서 독자가 판단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판단으로. 그래서 서술자가 판단을 해요. 예, 그는 심성이 밝고 깔끔했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매사에 생각이 있고 침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직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성품이 곧고 고든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가 주어진 줏대가 있었고요. 줏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신념. 나름, 그러니까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라는 줏대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껏 이루어진 주관입니다. 주관. 네, 역시 비슷해요. 네, 비슷한 말입니다. 갈피 있는 태도를 흩지 않았다. 갈피.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념이 있었다. 입장이 항상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를 판단해서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 학생들은.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아무도 얘한테 네 생각을 안 물어봐.
그냥 이걸 읽고 파악했냐 못 파악했냐 이것만 물어보죠. 그래서 애들이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제 인생을 더 살다 보면 그런 게 생기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갈피예요. 예, 자기의 주관, 주견, 갈피 이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흐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있고 그 옳다고 믿는 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진짜 말이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발머리 이것도 따라야 되고 괴롭히다 뭐 이제 폐를 끼치고 괴롭히다 이런 뜻이겠죠. 괴롭히다 폐를 끼치고 괴롭히다 합쳐놨네요. 그죠? 그다음에 자발머리 이제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신중하다? 침착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 뭐 행동이 그러니까 가볍게 이런 뜻이에요. 자발머리가 없다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좀 진중한 스타일이 있고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까분다는 얘기예요. 자발머리가 없다는 건 까불지 않고 진중하다 이런 뜻이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뭐 남을 귀찮게 하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고 여러분 장마인데 물걸레 얼마나 싫겠어요. 습한데 습한데 물걸레질 하고 싶냐? 습하니까. 그래서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장마의 물걸레 표현 봐.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누를 끼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싫어해요. 딱 티를 내.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삼국지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유비 편이죠. 유비를 좋아해요. 왜? 유비는 되게 착하게 나오고요. 조조는 되게 나쁜 놈으로 나와요.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면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조조를 싫어해요. 유비를 좋아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갈량을 좋아해요. 여러분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비 가는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삼국지의 주인공은요 제갈량입니다. 왜 유비가 사실 유비는 되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인데 왜 유비가 그렇게 덕이 있고 막 그렇게 군자인 것처럼 그려지느냐? 제갈량이 섬겼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을 좋아해요. 이 나관중이.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요즘은 조조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조조를 미워해. 아우 이 조조 새끼 망해라 죽어라. 관우가 그 조조 안 죽이고 살려서 보내주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예? 그렇게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싫어한다. 그 정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누굴 싫어한다고요? 이거 이런 사람이랑 나오죠 인물령. 이런 사람 싫어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망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다. 그러니까 속으로 아유 저 새끼 망해야 돼. 저 새끼 망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은 쟨 별로야. 나빠.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걸 지금 글쓴이는 그러니까 서술자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지게 말아요. 이런 단어 애들이 어떻게 알아? 자 힘지게 이거 나와 있네요. 그죠? 뜻 알아두세요. 이거 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수지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지게 말아요. 수지게 밑에 나오죠.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말한대요.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자 이런 거 싫어합니다. 또 이런 거 싫어해요. 왜? 그러니까 줏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줏대가 없는 사람을 보면 야, 네 생각을 가져. 줏대를 가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돈을 놓듯 매몰스런 구두쇠를 보듯. 그러니까 이게 좀 보시면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기나요?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를 보듯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유가 참신하잖아요.
그죠? 참신한 비유. 아까 여기도 삼국지에서 조조망을 기다리듯, 예? 이런 거 참신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참신한 비유가 해학적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재미를 줍니다.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타였다. 그러니까 많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력이 났다는 건 원래 여러분 이력이 났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익숙해졌다. 그래서 워낙 많이 가르침을 뱉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가르침을 뱉는데 너무 많이 뱉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보면 다 싫어하는 유형을 얘기했고 채취는 그윽하고 채우는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자, 이것도 긍정적이죠.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죠. 채취가 그윽하고 체온이 따뜻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안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맨날 못해. 그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맨날 계란 먹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치킨 먹고 그러니까 이제 살이 처지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다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어떤 인성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그게 참 항상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런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던 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아는 옳은 도리, 바로 사람 사는 도리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라던 사람이다. 짐짓 저 옛말을 빌려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적 덕량.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사람은 선비적인 덕량을 지닌 사람입니다. 바로 유자죠. 유자. 선비예요. 선비. 물론 한자가 달라요. 자, 보시면 선우후락이라는 말 나오죠. 선우후락. 아이고. 선우후락이 뭐냐면 걱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게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다음에 내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걱정은 먼저 해. 세상 사람들보다 즐기는 건 나중에 해.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나도 즐기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즐겨.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우후락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비의 덕량이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간감, 나 유가요.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자, 이건 이제 나의 평가가 들어간 말이에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 그 다음 줄거리 볼게요.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한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수린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점보거나 뭐 관상을 봐준다거나 뭐 손금을 봐준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고 좀 이제 그런 거 할 줄 안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저도 예전에 타로 카드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선임들 타로 카드 봐주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친분도 쌓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이 꼽게 여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온 부분이죠. 근데 이제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단잉어 그 당시에 비단잉어가 뭐 한 마리에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일반적인 한 사람 월급이 한 30만 원 뭐 이렇게 했던 때인데 그 이상 예, 한 뭐 3명분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그 물고기였어요. 한 마리에.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몇십 마리 이렇게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막대하면서 물고기는 되게 애지중지하고 막 그런 것이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었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불상을 집안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그 불상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유자가 청소를 하면서 이제 이걸 닦아야 되는데 뭐가 이게 없는 거죠. 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침을 걸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닦은 거야. 근데 그게 걸린 거야. 그거를 하필 이제 회장이 본 거죠. 이제 불상 불상을 닦는데 이제 침을 뱉어서 닦으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좌천을 시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이 되고요.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반인데 이 그룹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잘 좀 이렇게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이렇게 무마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거를 이제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죠.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은 이제 반 넘게 가해자의 운전윤리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운전윤리마비증,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윤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운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운전을 막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한창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회전이에요.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잠시 멈춤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뭐 단속도 하고 서울에서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모호하고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아무튼 어쨌든 뭐 그거 단속하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며칠 전에 또 우회전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우회전하다가 어떤 아이를 치어서 죽였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온통 난리야. 그것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우회전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요. 뭐 벌금을 내고 뭐 단속을 하고 막 벌점 매기고 근데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엄청 이제 말이 많단 말이죠. 뭐 횡단보도를 뭐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멈춰야 되냐 뭐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냐 어쩌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얼마나 신경도 안 썼단 얘기야.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데도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다가 애가 치여 죽었다는 거죠. 이런 게 운전윤리마비증이에요. 생각도 그냥 여기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골목길을 다니는 자동차들이나 오토바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웽 지나다니는 차들 있죠. 솔직히 저는 진짜 무서워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골목길인데 막 차도 주차돼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 줄 알고 요새는 막 그런 그 1인용 그런 전기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두 발로 타는 서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이동 수단 그런 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냥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런 게 이제 운전윤리 마비증입니다. 근데 옛날엔 더 심했어. 사실 옛날엔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차가 사람을 칠 뻔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오히려 승질을 내요.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막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랬으니까 이런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같은 동료인 거고 그 같은 회사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자가 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이거 들이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편을 들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을 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유자는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잘못은 잘못이고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주소겠죠. 일수 비탈진 산 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룹에서 운전기사 하는 사람이니까 뭐 별다른 이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운전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에는, 그러니까 스페어 운전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운전사의 자질 여부를 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긴 잘못했죠. 그런 걸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제가 써놨죠. 이런 게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제 안타까운 것을 보고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측은지심, 인지상정이다. 뭐 이런 말이죠.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미와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요즘은 쌀을 어떻게 사요? 이제 마트에서 보통 사실 거예요. 요즘은 마트에서 뭐 20kg짜리 아니면 뭐 10kg짜리 이런 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텐데, 그것도 뭐 이제 배달시키면 다 갖다 주죠. 예전에는 쌀 가게가 있어요. 뭐 정미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쌀 가게가 따로 있어서 무슨 상회 이런 데서 쌀을 팝니다. 쌀을 가마로 샀어요. 우리 집은. 여러분 가마면 몇 킬로지? 한 40kg? 60kg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내가 뭐 이제 중고등학생이었죠. 그때는 진짜 가마니로 사요. 자루. 그래서 60kg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이제 막 그 아저씨들이 막 들어다 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좀 가난하신 분들은 되박으로 사요. 한 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 돼 아세요? 돼 아나 얘들? 말, 돼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래?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으로 가득 채우면 한 돼인 거죠. 또 이제 그거보다 큰 그릇이 있어. 그럼 말이야, 말. 그러면 그 그릇으로 가득 채우면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라면 봉지 같은 데다가 아니면 그냥 비닐 봉지 같은 데다가 한 돼, 두 돼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사니까. 또 연탄도 예전에는 이제 다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탄을 떼는데 연탄도 뭐 이렇게 천장 뭐 이렇게
뭐 몇백 장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연탄 그 파는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줘요. 근데 이것도 많이 시켜야 갖다 주지 돈이 없으면 많이 못 사니까 연탄 파는 가게까지 가서 이제 뭐 한 두 장, 세 장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연탄 통 가져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탄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아니면 쌀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은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이 쌀을 팔아준다는 건 이것도 옛날식 말투인데 예전에는 여러분 돈 사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 사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쌀을 뭐라 그러지? 쌀을 사는 거를 쌀을 산다고 안 하고 쌀을 팔아준다고 했어요. 거꾸로 하면 돈을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이랑은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이 이제 물물 교환의 어떤 수단이었던 것이 좀 남아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쌀을 사줬다 이런 뜻이에요. 쌀을 한 말 사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도포돼 사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들 수 있는 한계였다. 뭐 오른쪽에 이제 뜻이 나와 있어요. 보면 뭐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둔다. 그러니까 이게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좀 여유를 두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집에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는 쌀 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무엇 뭔가를 빠뜨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반찬.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거. 요거를 놓쳤다는 거죠. 요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게 이 무엇이에요?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득티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 참 말이 어렵죠.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대천 사람이에요. 유자가 대천이 충청남도일 겁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대천 사람인데 이 대천이 바닷가란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식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게 비린 게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뭐 못 먹기까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린 게 있어야 된다. 밥상에 비린 게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육고기가 됐든 이제 생선이 됐든 간에 이런 비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린 것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새끼 굴비 두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큰 굴비는 못 사주고 새끼 굴비 두름을 사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 이제 보였다,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 굴비 두름 사주고 나서 사서 이제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두름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야 고양이가 안 닿게 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대롱대롱 달아야겠죠, 그죠? 내달아 주면서 부엌에 재우 지랭백기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근거리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뭔 소리예요? 부엌에 겨우 지랑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간에 반찬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든지 뱁솥에 쪄 자시든지 해면은 생긴 건 오죽잖아도 뇌인내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규. 충청도 말투죠 이게. 이제 탄불에 연탄불에 구워 잡수시던지 밥솥에 쪄서 드시던지 하면은 생긴 거는 그냥 그냥 변변치 못하지만 생긴 게 예쁘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노인네 입맛에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노인네신 거겠죠.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드실 만은 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잘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그러니까 쌀이나 연탄을 사줄 때는 회사에서 을에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 나이가 많은 여자분을 노파라고 하는데, 할머니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하면은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자가 이제 말을 안 하죠. 자기 돈으로 사준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주겠거니 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운전수가 오면 알겠죠. 자기 회사에서 그런 거 해줄 리가 없는데.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일화를 제시했어요. 유자의 인정 있는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성격 제시 방법 중에 간접 제시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람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 바로 간접 제시입니다. 유자는 인정이 많은 성격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직접 제시죠. 여기서는 이제 일화를 제시했으니까 간접 제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하나만 쓰이진 않아요.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여요. 인정 많은 성격이었다. 이게 여기 없나? 여기는 없네. 이 앞부분에 아마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는 없지만 요 일화는 이제 간접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노선상으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봉변을 당했던 거겠죠. 그다음 보시면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여러분 앙앙불락 뜻 요거 나와 있어요. 앙앙불락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앙앙불락했다는 얘기냐면 피해자가 그랬다는 거죠. 피해자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붙들고 뭐 이제 막 원망도 하고 뭐 화도 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 원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속으로만 이제 화가 나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합의를 또 해야 되고, 내가 이제 폭력전과 이렇게 폭력으로 이제 잡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좀 똑똑해져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맞아도 그냥 저 사람이 오죽해서 이제 때렸겠거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느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죽었어요. 우리 형이 죽거나 아니 뭐 부모님이 죽거나 아니 아무튼 뭐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화가 나고 원망하고 하겠죠. 날뛰는 편이었다. 그다음,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요? 어?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이게 여러분 이 너가 유자예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자가 유자에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제가 써놨죠. 유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너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잘 사니까 운이 그쪽에 다 쏠린 거죠. 그래서 나는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매품을 팔고 사는 팔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너는 뭐냐? 나는 잘 사는 형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게 살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군사정면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접박히고 네 발로 걸어나올 물건이니 말이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가 수완이 좋다, 말주변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변이 났어요. 그럼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겠죠. 그럼 새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분, 이게 군사 쿠데타니까 얘네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정권을 만든 거잖아. 그럼 사실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명분이 없으면 얘네는 그냥 나쁜 새끼들밖에 안 돼요. 정권 뺏은 애들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얘네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구 정권이 잘못했다. 구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명분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 정권 애들을 전부 다 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하겠죠. 총살을 하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정권의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더라도 볼탱이한테 안 접히고 나올 그 정도로 수완이 좋은 인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수완이 좋은 인물인데, 왜 맨날 이렇게 처맞고 사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물건인데 말이요. 내가 그렇게 수완이 좋은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영안실이나 찌욱거린다는 건 기웃거리면서 장사미사원 뒤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놈자, 그러니까 이제 이놈 저놈 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장사미사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미사라는 말이 뜻이 장서방네 셋째 아들, 뭐 이서방네 넷째 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의미예요. 이놈 저놈 소리 듣는 것도 부족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되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추값을 못 해주대.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지금 이게 뭐한 짓이지? 뭐 이런 말이야.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보고 인양 내무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그러니까 이제 니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든 동경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나누셨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사대부 가문이셨고 아버지는 동경유학을 다녀오신 지식인 계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런 점잖으신 분들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러고 사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여? 응? 뭐여 이게? 네 신세도 참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인데 그걸 마치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너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죠. 자신을 객관화하여 너라고 칭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허희탄식으로 뜻 나와 있죠. 허희탄식, 한숨 지으며 탄식.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할 때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많이 봉변을 당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란 대저 궁즉통인지라. 여러분,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궁즉통 뜻 알아두세요. 궁즉통인지라, 궁하면 통한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고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제가 지금 한자 써놨어요. 예, 날카로울 예자, 예리하다 할 때, 첨예하다 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 다음에 봉은 끝봉자. 그래서 예봉을 피하다, 날카로운 그 끝을, 그러니까 창끝 같은 걸 말하거든요. 창끝, 날카로운 끝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자, 그래서 선수를 쳐가지고 그 날카로움을 피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선수를 칠 거냐?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는 빈소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에서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짜고짜 이제 난리를 치니까 말하지 않고 빈소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제례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통 장례식에서 하는 그 형태로 하고 꿇어앉아. 여러분 이제 기독교식에서는 물론 이거는 이제 온 사람이 중요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조문을 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이냐, 그 사람이 불교이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돌아가신 분이나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면 온 사람들이 그 기독교식에 맞춰서 하기를 바랐어요. 요새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엔 그랬다. 기독교식은 이제 가장 특이하죠. 어때요? 절을 안 합니다. 그죠? 절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식의 가장 특징이 있죠.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절을 하죠. 또 무교분들도 당연히 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는 가가지고 그냥 전통 장례식 그냥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2번 하고 원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요, 향을 올리고 그다음에 술잔 이렇게 돌려서 올리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술잔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2번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인사를 1번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주와 맞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거듭 눌러대면, 이런 얘기죠. 귀찮게 한다는 게 눈을 이렇게 눌러대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 있으면, 여기서 이 흉물을 떤다는 건 이제 슬퍼하는 척 한다는 거거든요. 상가의 친인척 중에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인의 죽음을 되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상가 측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누가 같이 눈물 흘리며 슬퍼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고맙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위로를 하면서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죽었는데 애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해라라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이렇게 건넸다는 거예요.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랬지. 뭐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이거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충청도 사투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뭐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에이 죽일 놈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수를 치는 겁니다. 선수를 쳐서 내가 슬퍼하고 막 가해자를 내가 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해서 선수를 쳤어요. 촌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이렇게 그 부조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의금, 상가에 돈을 이렇게 내잖아요. 두툼하게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서너 잔 이제 마시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고 막 하니까 그냥 뭐 친구거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인사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술 몇 차례 돌고 하니까 이제 물어봐야죠. 누구신지,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앉음새를 고치며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어때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슬퍼하는 것도 봤고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도 하고 막 슬픔도 감정 교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화를 내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죠? 나 같은 사람은 화를 내요. 나 같은 사람은 이 극T, 저는 극T거든요. 아닌데, 나 극T 아닌데, 나 T랑 F 중간인데, 저 T 1점짜리 T인데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저 같으면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수작이 뻔히 보이잖아요.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서 화를 이렇게 명함을 내밀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면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고
권건이 잣건이 해온 사이인데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대거리를 한다는 건 이제 화를 내고 하는 거죠. 이미 경위가 아닌 거다. 그런 상황이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분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재치, 어떤 수완, 넉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보시면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홉뜨며 다가오느니 이건 뭐냐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못 보고 딴 데 있다가 이 사람이 명함을 이제 밝혔잖아. 사고 처리반이라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건너 누구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고 처리반이 왔다더라. 누구랑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더라 하면은 이 새끼가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려고 막 와. 오면 같이 술 마시던 그 사람이 오히려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아서 이 사람 잘못이겠냐 이러면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볼성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 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 유족이. 예?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좀 봉변을 당했고 후반 가서는 이제 초반에만 좀 당했고 이제 초반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선수를 쳤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유자의 수완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수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다음 보면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중풍이라고 하죠. 그 뇌성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를 뇌경색 요새는 뭐 그런 말이죠.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이런 뇌경색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는 거 이런 걸 이제 예전에는 풍을 맞는다 그랬었어요. 네.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어요. 침 놓는 법, 침수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굴 위해서예요? 유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때를 위해서. 물론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유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그 운전자, 사람 죽였거나 다치게 한 그 운전자들의 가족들도 보면 얘가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풍을 맞아서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역시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침 놓는 법을 배웠다. 뭐 겸사겸사겠죠. 그는 돌팔이 침쟁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잡혀가요. 내가 침 놓는 법 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침을 놔준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침통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 이건 이제 장례하는 곳. 요새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묻었어요. 산에 가가지고 묻었기 때문에 그 묻는 그 땅, 그곳 거기를 이제 장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에 묻느냐가 되게 중요했고요.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좀 잘 된다. 또는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누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병에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무덤 있던 데를 파보면 나무 뿌리가 관을 뚫고 할아버지 그 골을 막 이렇게 감싸고 있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묘자리를 잘못 썼더니 후손이 벌을 받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없죠. 묘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이제 유교 사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디냐?
아무튼 그래서 몇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여기가 뭐 좋은 곳이다 안 좋은 곳이다 이러면서 상제나 상주나 친척들 간에 불둥거리고 좌양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공원묘지 사냥꾼들과 불화하여. 이건 여러분 뭐냐면 공원묘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공원묘지는 공동묘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공동묘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차례가, 순서나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 말고 딴 데로 해달라, 이러면서. 사냥꾼들과 불화해서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아우 힘들어.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문화, 그때의 문화를 모르니까 이걸 이제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 풍수지리를 배우고 쇠를 장만하여 좌양을 정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여기 나오는 거네요.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에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난 이게 좀 신기했어요. 왜 신부님이 수맥을 찾으시는 거지? 아무튼 그런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했다.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침 놓는 법이나 풍수질이나 나침반을 사거나 수맥에 대한 이치를 배우거나 이건 다 뭐 때문이에요? 이 일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직원이 되시면 회사에서 싫어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하라고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죠.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총수가 얘를 좌천시킨 거는 얘가 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좌천시킨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빡쳐가지고 이제 좌천을 시킨 거예요. 나가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일을 잘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 밑에 보면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과장 이상으로 승진을 안 시켰을까요? 과장 이상이 되면, 과장 이상이면 뭐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실무를 안 하겠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결제나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그 실무자로 너무 적합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승진시키지 않고 그냥 과장으로만 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일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얘는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의 총수는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일에 적합했다는 거죠.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너무 잘해서 승진을 못한 거죠. 유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유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일화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일화가 나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좌천되고 나서 첫 번째 일화, 이거 아닌데? 첫 번째 일화는 이거죠. 이거 운전수 집에 가가지고 좀 불쌍한 거 보고 이거 뭐 사줬다. 이렇게 좀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일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요 두 번째 일화에서는 유자의 수완이 좋고 좀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재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일화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화를 이렇게 나열해서 제시했어요. 뒷부분의 줄거리.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돕고요.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맙니다.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짓는다. 이게 바로 이제 전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보통은 그 사람을 이제 예찬하고 칭송하는, 기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설인데 유자소전 제목도 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 고전 소설 중에 전의 형식을 차용해서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짠. 자, 정리를 했어요. 제목은 유자소전이고 전기문의 형식을 빌렸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는 전의 형식이에요. 그 고전 소설의 전의 형식, 전의 형식을 빌려 쓴 소설이고요. 풍자 소설 이거는 사실 요 부분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요 부분엔 나오지 않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총수 깔 때 그때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유자의 인격적인 면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그러니까 글쓴이가 아니라 서술자인 나는 이 친구인 유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을 쓴 거기도 하고요. 유자에 대한 소개, 전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 사람이지만 됨됨이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늘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심성이 밝고 깔끔했고 생각이 깊고 침착하다.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주관이 강하다. 신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주변 머리 없이 까부는 일을 싫어하고 허세가 있고 잘난 척하는 일을 싫어했고, 그 다음에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이제 딱 부러지지 못한 그런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표현상 특징을 보면 참신한 비유를 통한 해학적 표현 이런 게 있었고요. 따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며 사람 사는 도리를 따르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이었다. 선우후락하는 인물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한 후에야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유재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유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구라는 사람을 공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름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자를 붙여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예찬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총수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눈 밖에 나서 노선상무, 교통사고 처리반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제 일을 잘했죠. 그래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가해자인 운전수의 사정이 딱하면 연탄, 쌀, 반찬 등을 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일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해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금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선수를 치고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봉변을 피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재치가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침술이나 풍수지리 등을 배우기도 했다. 일화를 나열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포인트 첫 번째, 단어 뜻이요. 여러분 유자소전은 무조건 단어 뜻이 나옵니다. 100% 나와요. 왜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요즘에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왜 부분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줄 알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무슨 뭐 침술이 뭐 어쩌고 뭐 장례 문화가 어쩌고 이런 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냐면 뭘 물어볼지 몰라. 단어를. 그래서 단어 뜻을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100% 단어 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서 풀이해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안 해주는 단어도 나올 판인데 풀이를 해주는 단어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단어 뜻은 전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학적 표현. 일단은 방언 사용인데 이 충청도 그 표현들이 좀 재밌어요. 그 유튜브에도 있는데 그 사람 그 코미디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충청도식으로 표현해달라 뭐 그런 유튜브도 있었거든요. 지금 별로 안 나오긴 하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충청도 방언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이영자 씨도 나와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좀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해학적이다. 그리고 이제 비속어 사용도 있습니다. 여기 나왔었는데 비속어 사용, 비속어 사용도 해학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자의 넉살 좋은 성격, 뭐 이렇게 좀 뭉치고 일부러 의문스럽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해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점은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은 1인칭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둘 다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직접 제시가 사용된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에. 직접 제시가 사용된 부분, 그 다음에 간접 제시를 사용하는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동감, 현장감이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사용된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언 사용을 통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제시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일화가 나열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